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중앙법률사무교육원에서 법무사하고 행정사 과정이 런칭돼서 오늘은 법무사 시험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공지 올린 첫날 여기 수용 인원을 오버하는 그 많은 인원이 접수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인원이 확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양해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공지를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은 인원이 지금 한 40명 정도로 이렇게 축소가 됐습니다. 오늘 애석하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지금 직찰이 되고 있고 이 동영상 서비스가 다음 주에 나갈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면 현장 강의랑 동일하게 동영상으로 들으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배포된 자료도 동일하게 배포가 될 테니까요.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오늘 진행하는 식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요, 제가 지금 이제 개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원 원장님께서 학원 소개 및 원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무사 시험에 대해서 시험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까지 어떤 역사를 거쳐서 진행이 되어 왔으며, 그러면 학원가에서는 어떻게 법무사 시험 커리큘럼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질의응답이 적으면 1시간 20분, 많으면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저 소개는 이따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먼저 원장님을 모시고 학원 소개 및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병호입니다. 네. 아마 저희 교육과정을 수료하신 분은 제가 평상시에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실 것이고, 오늘 또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실 거니까요. 그분들은 또 잘 모르시겠죠. 저희 교육원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처음으로 오신 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육원에서 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사실은 민사소송 수업을 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2004년에 저희 교육원을 이제 설립을 하고 바로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을 설립해서 법률사무직원 취업과정을 국비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저녁에는 재직자과정, 주로 이제 여러분이 여기 계신 이 집체교육을 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재직자과정을 10개 이상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중앙법률 원격평생교육원을 길 건너편에 설립을 해서 온라인으로 다시 또 동영상 국비로 해서 현재 한 32과정 정도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료하신 분들이 이제 2만 명이 넘고 저희 회원이 2만 5천 명이 넘어가는데, 1기의 경우가 18년째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많은 요청이 뭐였냐면 자격사에 대한 이제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는 자격보다는 법률 실무 교육을 중심으로 가자. 하나라도 잘한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동안에 자격증을 런칭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코로나 오고 뭐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동영상으로 수업을 많이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하면서 보니까 요청이 이제 좀 자격증을 할 때가 됐지 않느냐 요청이 있는데, 마침 옆에 계신 우리 이재건 이제 센터장님이 자격증만 뭐 법무사 뭐 이런 행정사 이런 자격증만 15년 이상을 그동안에 운영을 했고, 또 그 함께 했던 교수님들이 전부 다 같이 여기서 같이 자격센터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자는 이런 제의가 있어서, 그리고 또 저희 수료하신 분들도 요청이 있고 해서 이렇게 근본에 이렇게 자격센터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설명회를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고를 한번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근데 대충 어영부영 하려면 하지 말자라는 생각이고,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2만 명 이상의 수료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하고 항상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과연 지금 현재 목표는 뭐냐? 취업반은 취업하는 거였죠. 취업해서 법률사무소, 기업체에서 일을 해요. 5년, 10년 지났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그 일만 할 것이냐는 거죠. 뭔가 목표와 비전과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는 거죠. 그런데 마침 이번 기회에 저희에게 또 이렇게 팀이 함께 하게 돼서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뭐 몇 군데 요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근데 뭐 요 팀과 함께 만약에 또 진행을 하면 제 생각에는 아마 상당한 진일보를 하지 않을까. 특히 학습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쪼록 이번 자격센터 개소로 해서 이 지금 동영상 찍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이나 여기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의 학원 소개 및 인사 말씀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한 1시간 동안 이제 설명회를 진행할 텐데요. 지금 이제 참석하신 교수님께서 타 일정이 있으셔서 약간 순서를 바뀌어서 부동산 등기법을 강의하실 최국님 법무사님을 먼저 모셔서 간단히 인사를 듣고요. 어차피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법무사 시험에 어떤 기출 분석이라든가 공부 방법론, 그다음에 객관식 문제풀이 진행하는 거, 최종 정리, 향후 진행될 거에 있어서 자세한 설명을 듣겠지만요. 오늘은 설명이다 보니까 간단히 인사 말씀 정도만 듣고 일정이 있으셔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국님 법무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에서 소개받은 최국님 법무사입니다. 지금 이 근처에서 건너편에 사무실에서 지금 개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강의를 영어 강사를 한 10년 넘게 강의를 했었고요. 30대 때. 지금,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한 10여 년 넘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이나 등기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주로 담당을 했었고, 재개발재건축 업무도 이렇게 많은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쪽 포스코 사거리에 가면 쿠팡 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어느 모의사가 이제 국면을 취득해서 그 건물 전체를 이제 강제집행하는데 제가 관여를 했었고, 저쪽 양계동 화물터미널도 몇 년 동안 이렇게 집행이 안 돼서 좀 어려웠던 걸 저희들이 해결했던 거고, 또 유명 연예인들 그 강제집행도 여러 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도 부동산 등기법과 다 연관이 되어 있고 민법이랑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라서 제 강의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강의는 기본서는 객관식 문제집이 기본서이니까 각자 기본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예규집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이 예규집 제가 오영관 선생님 책으로 저도 공부를 읽어가지고 했었고, 오영관 선생님 책이 잘 돼 있어서 이 예규집을 꼭 사셔가지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부동산 등기법, 규칙, 예규, 선례 이렇게 대부분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법입니다. 법이고 예규고 다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례도 이제 최근가 한 2년 정도 이런 정도. 나머지 거는 다 문제집에 있는 선례들이 다 있지만 문제집이 반영이 안 된 선례도 가끔 나오면 이게 뭐 불이통 없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최근 2년간 선례도 제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저는 등기법을 지금도 이걸 쓰고 있는데요. 항상 등기법 애규집을 꼭 이렇게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걸 찾아보는 걸로 이렇게 하셨으면, 찾아서 확인하는 걸로.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집이 있잖아요. 문제집에는 절대 밑줄을 긋지 마시고, 잘 모르면 예규나 이 예규집이나 등기법을 찾아보시고 확인하시면 돼.
설레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제가 프린트물로 나눠주겠지만 그렇게 하셔야지 문제집을 자꾸 이렇게 밑줄 긋고 문제집까지 문제집은 푸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서를 자꾸 이렇게 틀린 거 있으면 기본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예규를 찾아와서 확인하고 그럼 한 종목만 또 볼 수는 없으니까 그 전체적인 건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해서 대부분 등기법 이런 것 등기법이나 예규 설례에서 시험 문제가 100% 거의 나오니까 그거 중심으로 이렇게 특히 예규집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기본서 가지고 공부를 하지 제가 이제 방법이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서는 그냥 찾아보고 확인하는 용도로 이렇게 하시고 자꾸 예규집을 보고 법조문을 이렇게 보시고 하는 그런 또 설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 등기법은 이건 법제처 가면 그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기 컨트롤 C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글로 옮겨가지고 하면 내가 이제 자기가 맞게끔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보기 편하게 줄 간격이나 이런 것들에서 그렇게 등기법하고 규칙 이런 것들을 자기의 이제 그 보기 편한 게 이렇게 해서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두꺼운 거 가지고 다니면 보기가 싫거든요. 등기법 할 때는 등기법 공부할 때는 항상 예규집 자기에 맞는 법조문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이제 이게 자기 또 공부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자기 공부하는 방식대로 하시되 제가 얘기하는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나중에 기출문제집이 엄청 중요하다는 건 다 아시죠? 그리고 이 책에도 거의 다 기출문제만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같은 파트에 계속 같은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 나오다 보니까 그냥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1차 합격할 때 마지막 한 달간은 우리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시험자료실이라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그 기출문제들이 다 뜨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다 자기가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등기법만 예를 들어 설명 1번부터 해서 조문 하나하나를 제가 아무것도 안 보고 이렇게 풀어보는 연습을 나중에 하시면 지금은 이제 여러분 전체적인 공부가 많이 있는 분은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좋겠지만 그다음에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되면은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직접 시험 문장에서 풀어보는 것처럼 집에서 연습을 하시고 그냥 틀린 문제는 꼭 예규집이나 이런 책을 찾아보시고 확인하시고 그렇게 보다 보면 한 10회분 하다 보면 거의 이게 나도 모르게 그냥 틀린 것을 항상 하고 처음에 할 때는 저도 1회 풀 때는 거의 하루가 걸렸거든요. 하루가 걸렸는데 나중에 점점 줄어들어요. 문제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답으로 나오는 지문들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전에든 아니면 또 좀 시간이 나실 때든 한번 그렇게 풀어보시는 걸 풀 때 틀린 걸 찾아보지 마시고 다른 거 찾아보지 마시고 객관식 문제 찾아보지 마시고 예규집 설례 나와 있는 거 그런 것 꼭 법조문 이렇게 꼭 찾아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더니 그렇게 했더니 시험장에서 법무사 시험 보면 지문이 엄청 길거든요. 근데 그 훈련이 이미 이제 객관식 문제집으로 제가 밑줄 긋지 말라는 얘기는 이거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는 나중에 아는 것 같으면 실제로 모른다는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시험장에 가면 이거 당황하게 되죠. 왜냐하면 같은 문제가 쭉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왔다 저기 나왔다 그런 거니까 그거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면 시험장에 가서 보면 시간이 남아요. 왜냐하면 이미 지문이 내 머릿속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나왔던 문제를 계속 풀어봤기 때문에 그런 훈련들도 그렇다 보면 시간도 남고 지문들도 길건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핵심적인 몇 개만 틀린 단어 몇 개만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연습을 하시면 저는 그렇게 해서 바로 그때 좀 높은 점수를 합격을 했는데요.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참고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등기법이 저도 공부할 때 느꼈던 거는 보면 쉬운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그 뭐 여기가 논리가 있고 뭐 중요한 쟁점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등기법이 아닌데 이제 듣고 이렇게 뭐 책 보고 할 때는 아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이제 막상 시험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게 뭐였지? 이렇게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등기법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신탁등기를 예를 들어보면 신탁등기가 저 2차 때도 신탁등기가 나왔었는데 신탁등기를 예규를 보면서 신탁등기를 공부를 하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왜 신탁법에 대해 내가 관념적으로 이렇게 잘 정립이 안 돼 있고 실제 또 실무도 해본 경험이 없고 더군다나 없겠죠. 근데 그 신탁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조차 이렇게 서 있지 않으니까 그 신탁 예규를 봤을 때 공부는 하지만 돌아서면 까먹는 이렇게 공부할 때는 알고 또 객관식 지문 풀어보면 금방 봤으니까 객관식 문제집 푸는데도 아무 어려움 없고 밑에 답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니까 맞는 것 같네.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해서 풀어보면 몰라요. 내가 아는 것 같지만 모의고사 볼 때도 마찬가지로 많이 느끼겠지만 모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신탁 개념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신탁법이 볼 때는 안 같지만 등기법 전체가 다 그게 아는 것 같지만 내가 실질적으로는 정확히 모르고 이제 젊으신 분들은 이제 암기력이 좋으니까 이렇게 좋겠지만 저희 같은 이제 나이 먹어서 공부할 때는 이게 금방 까먹고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게 개념이라든가 어떤 거에 나왔을 경우에 개념 같은 거를 정확히 아셔야 안 까먹는 거거든요. 근데 개념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그냥 암기하려고 하고 원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볼 때는 아는 것 같지만 나중에 지나면 까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 재외국민 할 때도 진짜 어렵죠. 어려운데 그게 공증이라는 걸 안 해보셨죠? 공증이 뭐예요? 우리 예규에도 공증은 공정증서 작성하고 사서증서 인증을 공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공정증서가 뭔지 사서증서 인증이 뭔지 그걸 개념이 안 서 있는 거죠. 그런 개념부터 알고 있어야 외국인 공부할 때도 되게 외국인 파트 매년 시험 나오잖아요. 작년에도 나왔는데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죠. 그러니까 공증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공정증서가 뭔지 모르고 사서증서 인증이 뭔지 모르니까 그 개념이 안 다가오니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증이라는 것은 공정증서 작성하고 사서증서 인증을 같이 포함해서 공증이라고 하는데요. 공정증서 작성은 이제 공증이 작성하는 문서를 공정증서라고 하고 사서증서 인증은 저희들이 이제 차용증 같은 것을 갖다 이거 잊어먹기 쉬우니까 인증해달라고 공증하는 게 그건 공증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인증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이제 좀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재외국민도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근데 자꾸 착각을 해요. 재외국민 하니까 외국인인 것처럼. 관념을 확실하게 재외국민은 우리나라 국민이다. 근데 외국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재외국민들은 인감증명을 어떻게 제출해야 되냐?
우리나라 인권증명을 제출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꾸 막 외국 영사관 하니까 그쪽으로만 관심을 돌리는데 원칙이 우리나라 인감을 제출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인감을 제출해야 되는데 못할 경우에는 그때는 영사관의 인증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희 국민이 인감 제출하는 것은 다 끝나는 거죠.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공증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도 이렇게 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저희 상속인들끼리 해서 우리끼리 작성을 해서 그걸 공증인한테 가서 그거는 공증이 작성하는 게 아니고 공증이 인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우리 인감증명할 때도 자주 나오게 되는데 그런 개념들을 잘 정립을 해서 공부를 하면 안 까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저도 실무 경험을 많이 이제 사무장 때부터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실무적인 거나 어떤 것들을 그런 원리 원칙, 개념 이런 정립하는데 상당히 그런 식으로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제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같은 경우에 가장 아무리 쉬운 거지만 농지취득 자격증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시험 문제 그게 답으로 나왔어요. 29번 문제. 농지취득 자격증명 가등기 할 때 농지취득 자격증명 그거 하나요? 안 하죠.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하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취득을 해야 그게 농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해야 되는 거지. 취득도 안 했는데 농취득 자격증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가등기는 안 되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 진정 회복 등기도 그 회복이잖아요. 원래 내 거였는데 이게 바뀐 거잖아요. 진정명 회복이라는 게. 그건 회복 등기지 내가 취득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취득은 그 전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취득이 아니니까 그거를 농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암기를 해야지 약정 이제 두 문자를 따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해야 되겠지만 자꾸 원리를 생각하고 이해를 하려고 해야 기억에 오래 남는 거거든요. 시험장에 가서 가등기 취득이 아니야 안 돼. 그다음에 금방 얘기했처럼 진정명 회복 같은 경우도 회복이니까 안 되는 거다. 이러면 그렇게 금방 하게 되고 작년 문제에도 정답으로 했던 게 가등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주 쉬운 문제, 학급 문제이지만 이런 학급 문제도 빨리빨리 풀어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저희 국민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국에 있는 걸 매도하려면 처분 임장을 주고 이제 출판을 써야 되는데 그냥 듣기만 하시라고 합니다. 그 정답 4번의 정답 문제인데요. 저희 국민 같은 경우에 외국에 있으면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보다도 처분해라 할 때 처분 임장을 작성해 주잖아요. 그럼 대리인이 위임받은 대리인이 이제 자기가 그 매매계약서도 작성하고 해서 그 등기 신청을 하게 되는데 내가 직접 하면 등기 신청서에 매도용에 그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찍어야 되고 누구 법무사한테 위임하면 위임장에다가 인감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대리인의 인감을 찍었으니까 그러면 그 증명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인감증명에 매도용 찍어야 되느냐 그런 답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대리인이 취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리인은 위임을 받아서 내가 대신 일을 해주는 거지 내가 취득하는 게 아니니까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작년에 그게 답이 물론 이제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이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면 기억에도 오래 남고 그다음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가처분에는 우리 집행보존을 위한 보존의 그 가처분 가압류가 있죠. 집행보존을 하는 게. 근데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집행 보존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집행 보존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결정을 해서 촉탁을 해요, 등기소에. 가압류 가처분은 우리가 신청서 내고 결정 나면 그냥 거기 사무관님이 그냥 그 등기소로 촉탁을 해서 바로 등기가 되거든요. 근데 가등기 가처분 명령 같은 경우에는 집행 보존이 아니고 가등기의 가장 큰 효력이 뭐예요? 순위 보존의 효력이 있는 거죠. 가등기 가처분은 순위 보존에 있는 거지 집행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나도 그냥 네가 가서 그 명령서 첨부해서 네가 신청을 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2번 문제가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가등기 촉탁을 하는 경우에 촉탁을 하는 경우 촉탁하는 게 아니죠. 내가 신청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법원에서 강제 집행을 위해서는 대신해서 촉탁을 해주지만 이건 강제 집행이 아니거든요. 강제 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니네들 신청 네가 해라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제 등기법 90조에 보면 가등기 가처분 거기 보면 등기 조문상에 신청에 의한다고 써져 있어요. 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이해하려고 자꾸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하고 원리를 알아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등기법이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렇게 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그렇게 강의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무사님이 일정이 있어서 먼저 순서를 바꿨는데요. 여기 지금 법무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뭐 법무사 시험 제도가 어떤지도 모르는데 지금 바로 기출 문제를 해설을 해드리니까 뭐 좀 당황하시는 분들이 보였는데요. 교수님이 이제 지금 요 설명의 다음에 바로 3월 7일부터 저희가 이제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수험가에서는 이제 8월 27일이 시험이다 보니까 기본 이론이 다 지난 시즌이고요. 1월부터는 지금 이제 문제풀이가 들어가는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를 진행하다 보니까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문제풀이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럼 법무사 시험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중앙법률학원 자격증 센터장을 맡은 이재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마스크는 다 쓰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배부된 자료에 법무사 시험 안내라는 자료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작년 2월 15일 날 작년 1차 시험 대비로 해서 시험 공고가 난 겁니다. 그런데 올해 시험에 대해서는 2월 15일이 지났는데 아직 공고가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2월 15일 날 시험이 났고 요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6월 달에 1차 시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법원 행시하고 법원직 구급 시험이 일정이 바뀌면서 법무사 시험도 6월에서 8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고가 안 돼서요. 제가 작년에 준해서 그 모집 요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발 예정 인원입니다. 선발 예정 인원이 지금 130명인데요. 이건 2차 인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130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12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차 시험은 8개 과목이고 객관식 시험이고요. 2차는 7개 과목의 주관식 시험입니다. 그런데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공이 각 과목별, 여기 보면 이제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각 과목별로 40점 미만은 과락입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상대평가입니다. 여러분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뜻은 아시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행정사도 진행을 하니까 같이 잠깐 말씀드리면 행정사는 1차 시험이 절대평가입니다. 1차가 3개 과목인데 과락 없이 60점만 넘으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상대평가를 해서 2차에서 120명을 선발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3배수를 1차에서 뽑습니다. 그러면 390명이죠.
그런데 동점자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403명이 1차를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0점 미만의 과락인 거는 맞지만은 상대평가다. 2차 인원이 130명이죠. 작년에 130명으로 늘었으니까 130명에 대해서 3배수를 뽑는다.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참고하실 게 시간이 있는데요. 1차는 1과목과 2과목, 3과목과 4과목이 1교시에 보고 2교시에 시험을 봅니다. 각 교시는 120분입니다. 이것도 재작년까지는 100분이었습니다. 100분에서 120분으로 늘어났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거는 같이 짬뽕으로 말씀드리면 한 과목 안에서 헌법이 40점, 상법이 60점에서 100점이죠. 그러면 헌법이 40점 맞고 상법 60점을 빵점을 맞아도 과락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요 두 개 1과목과 2과목을 120분 안에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27일 토요일 날 볼 텐데요. 요 하루에 오전 오후에 이렇게 시험이 이루어지고요. 2차 같은 경우는 2일 동안 진행됩니다. 1일차 오전 오후 이렇게 하고 2일차 오전 오후 동일하게 120분씩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형법을 40점 맞고 형사소송법을 빵점을 맞아도 과락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평가에서 점수가 저조하니까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배부된 자료에 1페이지가 설명이 됐고요. 다음 2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21년도 기준이고 제가 1차는 8월 20일, 2차는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현대 일정에서 이제 그 전년도하고 해서 한번 역산을 해보면 요게 8월 27일이고 11월 11일부터 12일날 보니까 전년도에 약 한 달 전쯤에 원서 접수를 했었네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7월 말에서 8월 초 7월 말에서 8월 초 요쯤에 원서 접수가 장소 공고가 이루어지겠네요. 원서 접수는 요 2달 전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6월 중에 원서 접수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 같은 경우는 최종 여기에 발표가 된 게 내년 2월 1일 날 발표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1차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이 지나고 나서 약 한 달 반 뒤에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9월 말에서 10월 초 요쯤에 이제 발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제도에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국가 시험 같은 경우는 보통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면은 당락이 좌우가 됩니다. 발표가 됩니다. OMR 카드에서 뭐 채점하면 바로 경찰 시험 같은 경우 전국에 몇천 명이 보는데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약 4천 명이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한 달 반이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시험을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기서 되게 고민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인 학원에서 시험이 끝나면 그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각 과목 강사들이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고 저 같은 전문가들이 같이 논의를 해서 예상 커트라인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거의 정확합니다. 제가 법무사를 15년 동안 했는데요. 딱 한 번만 커트라인을 못 맞췄고 제가 계속 커트라인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학원과 전문가들을 믿고 수험생들이 내가 이 정도 점수를 획득했으면 2차 준비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 다음에 과목별로 본인의 수준에 맞춰서 그럼 1차를 어떻게 공부를 해내요? 이런 이제 공부 방법론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나중에 서비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6번 원서 접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만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 2차를 동시에 접수합니다. 그래서 2차 수험생이 나는 2차니까 1차만 접수한다고 생각하고 접수를 안 하면 그 해 시험을 못 봅니다. 절대 봐주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할 때 시험 공고나고 원서 접수할 때 1, 2차생이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뒤에도 통계표가 나오는데 작년에 약 4,800명 정도가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 4,800명이 다 1차생이 아닙니다. 1, 2차를 동시에 접수하니까 한 400명 정도가 2차생이고 실제로는 1차 수험, 순수한 1차 수험생은 한 4,400명. 그러니까 2차 인원을 뺀 인원이 순수한 인원이 됩니다. 뒤에 이제 통계표를 보면 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여야 될 거는 장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미리 관련 서류를 구비를 해서 원서 접수하기 전에 이걸 하면 편의를 제공합니다. 어떤 편의를 제공하냐면 시간이 연장됩니다. 그래서 1차 오전 시험을 보고 오후 시험하고 이 텀이 상당히 길거든요. 그게 그 시간 연장자들, 그러니까 저시력자인 분들, 이런 분들하고 2차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뇌병변, 지체 이런 게 있어서 글씨 쓰는 게 상당히 느리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때문에 시간이 연장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완전 저시력자라서 글자가 안 보이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시험지가 확대돼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편의가 있으니까 혹시나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으시면 이거를 반드시 알고 하시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수험생이 교통사고가 나서 허리가 아파서 앉아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알려줘서 그 친구는 그런 증빙을 해서 내서 이런 책상, 큰 책상에 서서 보고 또 허리 아프면 앉았다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분들은 따로 별도의 수험장에 또 들어가서 하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이런 그런 어떤 혜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크게 이제 볼 게 없고요. 다음에 이제 7번으로 넘어가면 제가 얘기할 게 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일부 면제. 공직자들은 뭐 이런 혜택도 있고 저런 혜택도 있고, 법무사는 절대 그런 거 뭐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뽑는 130명은 순수하게 수험 출신만 130명입니다. 물론 혜택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별도입니다. 130명 외에 이런 표현하면 좀 뭐한데요. 그들만의 리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수험생들한테는 전혀 해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130명 안에서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4,900명 정도가 원서 접수를 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작년에 4,900명 중에서 약 497명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증원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1년에 신규로 법무사 공부를 관심 갖고 시험에 하는 분들은 약 500명 정도가 됩니다. 뒤에 통계표 보면 알겠지만은 한때는 9,000명까지도 시험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시험 과목이 많고 어려워지고 난해하다 보니까 3,000명 초반대로 떨어졌다가 그나마 요즘 시험 시간이 100분에서 120분으로 늘어나고 120명 뽑는 거에서 130명으로 늘어나다 보니 300명, 400명, 500명까지 지금 증원이 원서 출원 인원이 증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띄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출원자 중에서 378명이 일부 면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뭐 공무원들한테 뭐 300명이나 혜택을 줬어? 1차 시험 안 봐도 되는 거야? 이게 아닙니다. 이 중에는 작년에 1차를 합격하면 그 해의 동차로 2차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3개월 후에, 3개월 후에. 그 다음에는 1차가 유예가 돼서 2차 시험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403명 중에서 올해 같은 게 403명이 합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60명 정도가 2차를 합격을 했거든요. 동차로. 그런데 순수하게 생동차라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제동차 내지는 3동차. 뭐 그래서 2차를 여러 번 보신 분들이겠죠. 단지 그 해에 1차 보고 바로 2차를 보셔야 되는 분들, 그런 제동차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들이 이렇게 가는 건데요. 그러면 정말 공직자라서 혜택을 보는 분은 어떤 분들이냐면 법령에 있듯이 법무사법 5조의 이 제1항이 있는 분들은 법원이나 검찰, 뭐 마약 수사식, 기타 뭐 이런 직에 계시는 분들이 공무원 경력이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1차 과목만 면제입니다. 그리고 2차 과목은 보셔야 되는데 그분들도 130명의 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2항에 보면은 1차에 전 과목이 면제되고 2차에 아까 보면 1일차, 2일차 과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1일차 과목이 면제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7급 이상으로 7년,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 공무원들이 그런 혜택을 봅니다.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9명, 25명. 그래서 이렇게 혜택을 받고 1차 시험을 합격했기 때문에 1차가 자동 면제되신, 그러니까 유예되신 분들이 323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좀 의미 있는 내용이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도 3페이지도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내년 대비 시험이 이제 올해 5월이나 6월 달에 시험 공고가 되면 똑같은 내용이 공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날짜만 바뀌는 건데, 제가 이제 모집 요강을 보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작년도 1차 시험 통계를 보면은 자료 분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수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자, 먼저 연도별 법무사 1차 시험 합격 인원이 제가 뭐 듬성듬성 해놨는데 이게 다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 의미를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인원적으로 보면 이제 60명을 처음에 선발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늘었다가 요때 4회 때 갑자기 30명, 50명으로 줄었어요. 이래서 이때 법무사가 없어진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6회 때부터 늘어났고 7회 때부터는 100명으로 늘어났고요. 10회 때부터는 계속해서 120명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130명으로 이렇게 10명이 증원이 됐는데요. 법무사협회에서는 150명까지 증원 요청을 했는데 변협하고 협조가 잘 안 되면서 10명만 이렇게 됐는데, 향후는 법무사협회에서는 200명까지 증원을 요청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150명 선에서 조율이 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130명, 10명이 증원이 됐고요. 향후는 조금씩 더 증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사 공부 먼저 결론 내면 한 5년에서 7년 걸리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하면 2, 3년이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하다 보면 좋은 소식이 내년에 5명, 10명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처럼 정말 운 좋게 들어간 친구를 제가 합격자 시간이 되면 그 친구의 얘기를 한번 해줄게요. 2년 만에 생동차로 붙었어요. 법학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관련된 일도 안 했어요. 근데 저를 만나서 딱 2년 만에 1차를 2번 보고 2차는 한 번만 본 거죠. 그런데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매년 최연소 내지는 그렇게 뭐 최단기 합격, 그런 합격자 수기 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다 학원에서 장사 속으로 다 하는 거야. 다 거짓말이야. 걔 뭐 서울대 나왔겠지. 걔 법대 나왔겠지. 사시 공부 좀 했겠지. 정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런 것도 말씀을 해드리고, 그런 합격자 수기도 제가 그 홈페이지에 다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원에서는 거기가 좀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원자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죠. 잘 들리십니까? 한때는 9,200명까지도 시험을 봤어요. 50명 뽑는데 9,200명이었으니까 정말 바늘구멍 통과하기였었죠. 그죠? 이런 때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요때는 보면은 이제 커트라인이 좀 낮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니까 커트라인이 갑자기 늘어났죠. 최고 커트라인은 86점대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흐르다 보면은 이렇게 3,000명대로 떨어지는 때가 있죠. 갑자기. 이럴 때 보면 커트라인이 뚝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난이도가, 여러분도 알겠지만 예전에 초창기 때는 조문의 어떤 가로 넣기, 단문 요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조문만 좀 하면 되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시작해서 판례가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시험이 어려워지니까 커트라인도 떨어지고, 어려워지니까 응시하는 인원도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여기서 자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말씀드렸듯이 130명으로 늘어나고 시간이 연장되고 하면서 인원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최근에는 현재의 난이도로 보면은 60점 언저리가 시험이 됩니다. 그런데 요런 해 60점에서 갑자기 64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해, 그 다음에 또 떨어지는 해, 또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때그때마다 어떤 그 변화들이 있거든요. 시험의 변화들.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는 100분에서 120분으로 늘어났고 수정 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수정 테이프가 뭔 의미가 있냐면 시험을 내가 다 보고 나서 OMR 마킹을 한 5분이나 10분 남겨놓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 마킹 잘못하면 그냥 버리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나 때문에 시험지 답안지를 교체하면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런데 수정 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으면 그 시간을 버는 거죠. 그죠? 이런 게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20분이나 늘어났기 때문에. 그랬더니 커트라인이 갑자기 5점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난이도 조절이 또 들어간 거죠. 지문이 그 전년도보다 한 1.5배가 많아졌습니다. 요해 시험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 페이지, 민법이 한 페이지가 민법 한 문제입니다. 보통 사람이 읽는 데만 한 10분 걸리는 거죠. 그런 문제가 났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표를 보면 이제 그런 역사와 배경이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 현황을 보겠습니다. 전년도는 403명. 처음으로 130명을 뽑기 시작하면서 3배수니까 390명이지만은 동점자들이 있어서 이렇게 403명까지 됐고요. 62.5점이 커트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는 65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원가에서는 이때도 전부 다 이제 예상하기로는 문제 난이도로 봤을 때는 61, 2점대로 커트라인을 봤는데 갑자기 65점으로 올라가니까 전부 다 겁을 먹은 거예요. 정확한 분석을 못하고 64점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어떤 데는 뭐 67점이다. 뭐 이런 말도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 전문가들의 말을 믿고 2차를 준비하거나 1차를 준비해야 되는 수험생들이 혼란이 오겠죠. 근데 저는 61점 플러스 마이너스 1점이다. 그래서 제가 가장 근접하게 맞춰서 저를 믿고 따라온 학생들은 2차 준비를 하면서 바로 3개월 만에 동차로, 생동차로 이렇게 합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제 자랑인 거예요, 결국은. 그죠? 저를 믿으면 합격할 수 있다. 여러분들한테 확신을 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은 아닙니다. 다 근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통계표 자료를 보면은, 과목별 평균 점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여기서 이제 공부 방법이 나오는 건데요. 요 과목별 평균 점수하고, 뒤에 보면, 각 과목별 이 수준이 있습니다. 요 두 개 갖고 1차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기서 먼저 과목별 평균 점수를 보면 커트라인이 62.5라는 것은 403명 꼴찌 점수가 62.5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62.5면 합격하는데 그럼 63점이면 합격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62.5래도 합격자의 평균을 가야 내가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67점이 합격자의 평균이지 않습니까? 중간? 그러면 요거보다 좀 낮게 70%대인 65점이 되게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은 합격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62.5니까 저기에 맞춰서 공부한다. 그러면 매년 한두 문제 차이로 커트라인 0.5점. 한 문제가 0.5점이거든요. 0.5점 차이로 그냥 희비의 쌍곡선을 걷는 겁니다.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을 더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본인도 힘들지만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체력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표가 명확해야 되고 컨설팅이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걸 15년 동안 했는데 정말 작두탄다는 얘기를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희망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복 받으신 겁니다. 올해.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한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제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 커트라인을 보는 게 아니라 합격자 평균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평균을 눈으로 잘 익혀두세요. 그러면 내가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냐?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인원이 몇 명이었었고, 나이가 몇 명이었고, 이거 뭐 좀, 사실 의미 없는데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최연소가 19세였고 최고령자가 72세였네요. 근데 이게 만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2살이 줄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74 내지는 75입니다. 또 호적 나이가 이 나이 때는 한두 살 줄어들으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한 2, 30년 하신 분들도 계세요. 법무사만 내내 2, 30년 하신 건 아니고 옛날에 사법시험 좀 했어.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 좀 했어. 60이 넘어가니까 이제 퇴직하니까 마음에 한이 남아서 뭐 공부를 했어. 이런 분도 있고요. 행시 같은 경우 작년에 이제 최고령으로 합격하신 분 같은 경우 행시 합격하셔서 그쪽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머리도 있으시고 잘하시는 거죠. 그리고 퇴직하고 나니까 뭐 할 게 없어.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하셨는데 한 10여 년 만에 합격을 하신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 합격자 인원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50세 이상이 여기는 1차에서인데 2차 같은 경우는 50세 이상이 거의 50% 넘었습니다. 1차는 그래도 약간 젊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40세에서 50세가 젊으신 분들입니다. 여기는 베이비, 그죠? 희망, 새싹들, 베이비. 여기가 보통 나이입니다. 그런데 문의하실 때, 제가 좀 나이가 좀 많은데 법무사 공부 어떻게 좀 될까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청년 나이. 이 법무사는 여기가 그냥 좀 준한 나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말 30세 이하, 작년에 24세, 제가 최연소에 차석을 배출했어요, 작년에. 그 친구가 24세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25살, 군대 안 갔다 오고. 그 친구 같은 경우, 정말 할 일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진짜 50년, 뭐, 나쁜 일만 없으면 보통 우리 평균 수명 연장으로 보면 저희가 한 80세 정도 사니까 그 친구들은 한 85세 살 거 아닙니까? 25이면 60년을 그냥 법무사로 벌어 먹고 살아도 되는, 정말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그런 친구들한테 법원 행시나 로스쿨을 가게 장려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연구관으로 있는 친구도 있고요. 마지막 사실을 보고 10등 안에 붙어서. 그 다음에 현재 로스쿨 다니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 행시로 들어가신 분도 3분 있으시고요. 그거는 이제 가십거리로 말씀드렸고, 어쨌거나, 요런 것도 의미는 있지만 이것보단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요것만 알고 가시면은 법무사 1차 공부 어떻게 하는지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약을 팔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저기서 잘 보셔야 한다는 게 뭐였었냐면, 1과목의 합격자 평균 점수가 몇 점이었냐면 72점 몇 얼마였었어요. 그럼 대충 짝수로 떨어지니까 우리는 72점으로 잡자고요. 그 다음에 민법하고 가족관계 등록본 2과목이 64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 상업등기가 60점. 자, 부동산 등기법이랑 공탁법이 36개가 아니라 72점. 이거는 이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고요. 우리가 개수로 가게 되면은 이게 40점이고 60점입니다. 그럼 개수로 가면은 20문제, 30문제거든요. 그럼 개수로 가면 이거 반으로 하프로 나누면 되겠죠. 이제 36문제를 맞으셔야 되는 거고, 32문제 맞으시면 되는 거고, 30문제 맞으시면 되는 거고, 36문제 맞으시면 되는 겁니다. 요 과목에서. 근데 여기서 아까 1, 2차 과목에 배점도 나와 있었죠? 배점 나누기 또, 5를 하면 문제수가 됩니다. 민법이 80점이고요. 가족관계 등록 20점. 그러니까 10문제, 40문제. 민사집행법 35문제, 70점. 상등비송법 30점, 15문제. 부동산 등기법 30문제, 60점. 왔다 갔다 썼네요. 그 양해해서 보십시오. 공탁법 20문제, 40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만 딱 봐도 제일 어려운 과목이 민사집행법이죠. 그죠? 그죠? 그런데 이건 내가 민사집행법 목표를 30개 맞아야 되겠다. 35개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사집행법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 15개 정도 맞아도 다른 점수가 받쳐주면 합격하는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15개 맞으면 떨어집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거만 해도 그럼 내 목표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확하게 그럼 세분해서 내가 몇 문제를 맞아야 되는지를 내가 맞춰드릴게요. 이거는 합격자의 평균입니다. 합격자 평균을 보면 헌법은 12개에서 13문제 맞으면 합격권입니다. 그러면 상법은 반대로 36문제만 맞으면 되니까 23문제에서 24문제 맞으면 되는 거네요. 그럼 36문제가 나오죠.
36, 36. 그죠? 그러면 요게 목표 점수입니다, 요게. 근데 상법을 이렇게 많이 맞아야 되냐? 상법은 상업등기 비송법 사건하고 이게 연관이 되거든요. 총칙과 상행위 회사법, 여기서 상법하고 상업등기 비송법이 70%가 다 여기서 납니다. 그래서 여기 30문제 중에서 총칙과 상행위, 그 다음에 회사법만 잘 하시면 21개 맞거든요. 그러면 상업등기 비송법 15문제에서 8문제 내지 9문제를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과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커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상법 플러스 상등법으로 저희는 이렇게 커리를 내놨죠. 그게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 30문제를 다 맞게 해주겠다고 강사분이 여러분을 가르치면 상법 하나만 해도 서너 달도 부족해요. 그런데 목표를 맥시멈 20개 맞추는 걸로 가는 거죠. 그러면 많은 데서 기출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음수표법 2 내지 3문제가 나는데 이거 8시간 정도면 다 맞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상총, 상행위, 회사편 여기서 22문제가 나고 보험편에서 이거 상법 선생님이 얘기해야 되는데 왜 제가 하고 있죠? 보험편에서 또 30문제가 납니다. 그러면 버리는 파트가 뭐냐면 여기를 버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 상법에서 제일 어렵게 나면 보험 파트가 문제가 많이 났을 때입니다. 거기는 판례가 하도 많은데 그 판례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상법은 어떤 조문 위주로가 많거든요. 범위는 이 상법이 총 7개 편인데요. 다른 데서 시험 보는 거하고 좀 다르게 그 법무사는 상법이라는 그 범위를 다 봅니다. 대신 조문 위주로 얕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좀 없어지는 게 항공해상편 뭐 이런 것들은 없어졌거든요. 어쩌다 2년, 3년에 한 번씩 한두 문제 나거든요. 그러면 항공해상 이거 공부하는 게 아니라 버리고 가는 거죠. 그게 전략이죠. 선택까지 했죠. 평균 65점 시험인데 그걸 100점 맞겠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 상법과 총칙 상행위 뭐 회사편 여기서 23문제 정도 난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대로 상업등기 비송사건 조처법으로 가면 상업등기 및 비송사건 조처법이죠. 그럼 상업등기가 한 10문제에서 11문제가 나는데 여기가 요 파트가 9문제 내지 10문제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비송사건 그러면 민사비송, 상사비송 이런 것들이 나는데 상사비송, 상법하고 관련된 비송 또 한두 문제가 나요. 그래서 요거만 잘하면 상업등기에서도 뭐 다른 비송은 버리고 가고 11문제 내지 12문제에서 8문제, 9문제를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험의 메커니즘이죠. 이렇게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험생들이 보면 야 민법이 제일 기본이고 최소한 32개를 맞아야 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합격자 뭐 수기나 이런데. 그 다음에 제가 이런 거를 계속 분석을 해주니까 벤치마킹 하는 친구들이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있어서 이재권이라는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있어 보이더라. 그래서 벤치마킹에서 앵무새처럼 떠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래요? 그러면 말을 못 해요. 재권이가 그렇게 하랬던데? 그건 아니죠. 그 이유는 48에 32. 그죠? 민법의 80%면 32개예요. 이 32개를 맞으면 내가 맞을 수 있는 거 거의 맥시멈 맞은 거예요. 1년 정도 민법을 투자해서 맞을 수 있는 게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커트라인이 떨어졌을 때 해에는 합격자 평균이 28개로 가는 거예요. 민법이 4개가 떨어지니까 평균이 2점이 떨어지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얘가 가장 핵심이고 제일 기본이에요. 그런데 목표는 내가 32개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안에서도 버리는 파트가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주교조로 잡은 시무 문제집이 뭐냐면 우리 시험이 어디서 봐요? 법원 행정처 주관이잖아요. 그럼 법원 행정처가 뭘 해요? 법원 행시가 제일 흔히 말해서 10명밖에 안 뽑잖아요. 일반 8명, 등기직 2명. 현존하고 있는 법학 관련 시험에서 최고가 지금은 법원 행시죠. 그죠? 사시가 없어졌으니까. 옛날에 사시도 1차 붙었던 사람들 한 200~300명 그 안에 들은 사람들만이 행시 같이 붙어서 뭐 사시 채용 떨어지면 그렇게 들어가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동시를 붙으면
그 법원 행치는 이제 유예가 되니까, 사실은 연수원 들어가는 게 이제 저게 되는데 법원 행치는 안 되니까 법원 행치부터 들어가서 해놓고, 그 다음에 휴직하고 뭐 연수원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옛날에 뭐 3관왕, 4관왕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 법행 같은 거 하고, 뭐 사시북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법원 행치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9급 법원직. 그것도 공시죠, 공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법무사는 딱 중간. 딱 중간입니다. 과목도 다 동일하고 수준도 딱 중간. 그래서 이제 법무사에서 딱 중간인데 거기서 가장 기본이 민법입니다. 이 모든 게 다 민법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러면 법무사 시험은 민사법인데 특별법이 몇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차로 가면 더 합니다. 이제 나중에 2차에 가면 형법하고 형사소법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그냥 명가록 작전입니다. 말 그대로 25점 맞아서 50점 맞으면 가장 땡큐. 하나가 뭐 10점대 후반이면 하나는 20점 중후반대 해서 명가락. 거기서 넘어가는 거고 2차 통계표에도 보시면 이제 나중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기본은 민법을 내가 32개를 맞는 수준이 돼야 그 다음이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민법에서 부동산, 물권에서 넘어가잖아요. 그죠? 넘어가죠? 그 다음에 민법과 부동산 등기법이 돼야 민사집행법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메커니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도 못 잡고 부등법도 못 잡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민사집행법 점수가 저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민사집행법이 20개 언저리에 있는 분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볼 거 없이 부등법하고 민법이 32개, 부등법 20개가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합격할 수밖에 없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민법 32개. 내가 32개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들어가면 기출문제가 다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장 최근 민법 문제를 출력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 120분 동안 푸시면 안 됩니다. 120분에 4과목이 시험이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최대한 시간을 줘도 60분 안에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헌법 상법을 40분 안에 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킹하는데 10분을 줘야 돼요. 그러면 10분이 남잖아요. 그러면 내가 못 풀었던 문제들을 풀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건 안 풀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목표 점수가 나오신 분들은 민법이 28개에서 뭐 32개가 목표지만은 여기 언저리. 헌법이 10개에서 뭐 13개. 상법이 20개에서 23개. 요 정도 해서 선택과 집중해서 버릴 파트를 버리고, 이건 각 과목 선생님이 다 얘기를 해줄 거예요. 버릴 거 버리고 해서 이렇게 잡은 사람들이 10분 정도 시간이 남는다라고 하면 10분에 가족관계 등록법 다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분명히 난이도가 있어서 두세 문제는 틀리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맥시멈 7문제를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한 7, 80% 수험생들이 이거 못 풀어요. 이거 풀다가 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깔끔하게 한 번으로 미는 거예요. 왔다 갔다 밀면은 답 사이로 가요. 깔끔하게 한 번으로 밀면 2개 정확하게 나요. 운 좋으면 3개. 근데 1번, 2번 밀면 별로 없어요. 3, 4, 5번. 그래서 그날 들어갈 때 서로 간에 딱 사인하죠. 시험 잘 봐. 나 3번 밀게. 그래. 나 4번 밀게. 몇 개 나와서 2개. 난 3개인데. 바보들 같죠? 과감하게 미는 거예요. 뭐죠? 선택과 집중. 왜? 여기서 획득하면 되니까. 이거 2차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런 시험 문제를 왜 뒀냐? 많은 말들이 나와요. 이거 무의미하지 않느냐? 이거 무의미하지 않느냐? 근데 그럼 본인이 제도를 바꾸든가 아니면 따라가야죠. 그죠? 그러면 가감액 이런 건 버리는 과목이에요. 민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민법이 돼야 부동산 등기법이 되고 민사집행법이 됩니다. 순서 민법, 부등법, 민사집행법. 그 다음에 상법과 상업등기 동시 잡는 거. 이게 순서예요. 그런데 학원 커리는 그렇게 안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법무사를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뭐냐면 민법 하나만 들어가는 겁니다. 민법 하나만. 그러면 학원가에서 있는 민법, 다른 학원 말고 우리 학원, 그죠? 민법 강의가 좋은 강의가 만들어질 거예요. 만들어져 있거나, 그럼 그 강의를 회독수를 높여가는 거죠. 기본서 보고, 그럼 기본은 조문이잖아요. 그죠? 1118조가 맞나요? 그 중에서 없어진 게 서너 개가 있죠?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딸내미 까불어서 한 대 때리려 그랬더니 아빠 징계권 없어진 거 몰라 그랬고 초등학생들도 민법 강의를 받더라고요. 부모의 징계권이 없었대요. 뭐 740 몇 점, 940 몇 점. 애가 법조문까지 초등학교 강연이 막내딸이 아빠 경찰에 신고할 거야. 1118조 중에서 없어진 법조문이 몇 개 있더라고요. 민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조문. 그 다음이 시험은 조문대로만 나오면 좋은데 그 수준은 벌써 지났고 판례, 전원합의체, 대법원, 대표적인 판례 이런 거 있죠. 그거 약방위 감찰처럼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갑자기 뒤바뀐 판례, 최신 판례 그런 거 있죠. 이게 시험이 다가올수록 시험가에서는 그런 것만 해줍니다. 첫 번째 원스텝은 뭐냐면 기본 이론. 두 번째는 최근 5년 내지 7년치의 법원행정처 기출문제. 세 번째는 그러니까 레벨별로 가는 거죠. 세 번째는 그러면 내가 25개 정도는 그 정도 하면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합격권이 가려면 28개, 32개가 되니까 한두 문제를 더 맞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잡게 해주는 게 가장 최근 기출문제. 그 다음에 최근 판례. 요거를 또 해주면 또 한두 개가 더 맞거든요.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순서를 가니까 여러분들은 아, 내가 법무사에는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 그럼 오늘 건져 가시는 거 딱 하나. 요거만 뭐 끝났잖아요. 그죠? 민법 하나. 이제 그게 돼 있으면 그 다음에는 학원가의 1년 커리를 쫓아가면 돼요. 민법이 돼 있으면 다 들려요. 다 들려요. 그래서 커리 짜여진데도 기본 이론을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론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나만 붙잡고 가면 돼요. 그럼 이론 됐으니까 문제풀이 갖고 주구장창 문제풀이 가면 돼요. 그러면 뭐 시중에 10년 기출문제집, 5년 기출문제집, 법무사 기출문제집, 법원행정처 기출문제 수없이 많아요. 그 다음에 각 강사들의 객관식 문제집 다 똑같아요. 결국은 법원행정처 기출문제집이에요. 거기서 자기들이 유의미한 거를 따로 골라내고 몇 년치로 썼고 해설을 얼마나 다 풍부하게 해줬냐 그 차이인 거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강의를 어떻게 해주냐 그 차이인 건데 결국은 내가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하고 내가 푸느냐 못 푸느냐에 따라서 레벨은 나눠지는 거고 합격과 불합격은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무사는 민법이 다다. 나중에 2차로 가도 그렇습니다. 요게 안 돼 있으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종합반 들어놔봐야 돈만 날리고 시간만 날리는 거예요. 그냥 1년 내내 민법만 할 걸. 그거예요. 그럼 제가 학생들을 빨리 합격시켰던 이유가 뭐냐면 미리 상담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학생의 환경과 그 수험의 어떤 레벨을 제가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법학을 전공했는지, 관련 업무를 했는지, 하다못해라고 하면 안 되죠. 공인중개사도 어려워졌으니까, 공인중개사를 획득을 했는지, 뭐 어떤 그런 자격증이 있는지, 그거를 봅니다. 그리고 수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수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내가 직장생활 하느라고 짬이 한두 시간도 안 난다. 그런 사람들 힘들잖아요. 그런데 뭐 전업으로 할 수 있든지, 아니면 학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바로 옆인지 아니면 뭐 저 지방에 계시는지 그에 따라서 실강을 할 건지 동영상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똑같습니다. 그냥 민법부터 해라. 그럼 민법 수준이 된 사람은 그 다음에 무슨 법 해라. 뭐 해라. 그리고 공부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2차 공부 방법은 130개가 있고요. 1차는 400개가 있어요. 왜? 합격자가 합격하는 것만큼의 각각의 공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합격자 수기를 보면 70%에서 80%가 공통된 게 있어요.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공통된 거는 뭐냐면 자기 혼자 하지는 못해요. 그게 전문학원,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가까이 왔으니까 저를 귀찮게 하고 수시로 전화하고 찾아오시면 합격하는 거예요. 대신 합격하면 제가 추심 들어갑니다. 그죠? 확실히. 그래서 저 차가 한 120대 정도 돼요. 원장님 합격하면 제가 차 한 대 뽑아드릴게요. 잡아오는 게 120대인데 아직까지 한 대도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10명이 늘어났으니까 130대면 이제 한 대 정도는 어떻게 되지 않을까. 좀 내년에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민법.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막 몇 개 맞아야 된다는지 그거 해줬죠. 민법 30개. 근데 32개면 제일 좋고 30개 정도는 돼야 다른 과목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여기서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떠들다 보면 10시까지도 모자랄 것 같아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지루하면 바로 브레이크 해주세요. 안 그러면 저 혼자 막 계속 재밌어서 혼자 떠드니까요.
야, 됐어, 그만. 이렇게 잘라주세요. 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자, 드디어 2차 나왔습니다. 2차에서도 똑같습니다. 130명으로 늘었다 그랬고, 여기 132명인 거는 내서 2명은 누구? 경력자들. 이 사람들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그랬죠. 130명이 줄어든다는 문제죠. 작년에 그 세무사 시험이 문제가 됐잖아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세무사는 이 경력자들이 면제를 받고 이제 인원이 워낙 많이 뽑으니까 그 합격자 인원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2차에 그 면제받는 과목이 일반 수험생들이 되게 힘들게 과락을 준 거야. 한 예로 제 생질이 이제 40이 다 돼가는데 네 번째 세무사 2차 시험을 봤는데 평균 85점을 받았어요. 근데 커트라인이 커트라인이 45점인 건데 평균 65점을 받았어요. 평균이 20점이 넘었어요. 그런데 39.85인가로 과락났어요. 이따 여기서도 그런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근데 걔네들은 경력자들이 평상시에 받았던 합격했던 인원들보다 10배수가 더, 9점 몇 배수가 더 많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헌법소원 들어가고 지금 난리 났었잖아요, 작년에. 그런데 법무사는 그런 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분들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잠깐 다른 얘기 했었고요. 그럼 2차에서도 이걸 보시면 여기는 별로 의미 있는 게 없고 2차 여기 보시면 되겠네요. 뒤에 합격자 통계를 먼저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2차의 어떤 그 합격자 인원도 말씀드렸었지만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53점에서 55점대가 합격권입니다. 그런데 14회 때 제가 이때 왜 기억을 하냐면 제가 법무사를 담당하기 시작한 데가 이때가 첫 해였었거든요. 법무사 담당 실장을 한 게. 이때 전체 과락이 80 몇 프로가 과락이 났습니다. 민법 과락. 혹시 여기서 교육 받으신 분들 계세요? 여기서 중앙에서 교육 받으신 분들. 이황 법무사 아세요? 이황 법무사가 이때 합격했어요. 제가 첫 번째로 최연소로 이황이 14회 때 최연소 합격했습니다. 제가 배출한 법무사입니다. 이때. 이때 그렇게 있었고 작년에 두 번째로 역대 두 번째로 48점. 민법에서 과락났어요. 80%. 이때도 민법 과락. 그래서 제가 1차에서도 민법 했던 게 이런 이유입니다. 여기 이제 통계를 또 보시면 횟수별 과락자 통계. 14회 때 80점. 그죠? 620명이 시험 봤는데 500명이 과락이에요. 120명 뽑으니까 과락면은 무조건 합격했죠. 그죠? 이게 민법 과락이에요. 민법 과락. 이때도 보면 그렇게 됐어요. 근데 오히려 이때는 과락이 좀 줄었죠. 620명 중에 465명밖에 안 됐으니까. 그죠? 이런 통계들이 나오거든요. 결국은 민법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8페이지를 보실까요? 8페이지. 네, 요거 8페이지 똑같이 아까 1차랑 똑같은 도표가 있죠. 과목별로 몇 점을 맞아야 되는지 이제 요거 보는데 요 도표를 보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형법하고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이제 50점 50점이니까 뭐 40점 이상자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정도가 이제 합격권 때 들어오는 거죠. 이 정도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민법이 그렇게 과락이 났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인원수 보면 요거만 더하면 몇 명입니까? 한 160명이죠? 130명 뽑는데 30명은 뭐예요? 평균을 넘어섰는데 48점이 평균이었었잖아요. 합격자 평균. 48점 몇몇이었었죠. 이 사람들은 결국은 평균을 넘어섰는데도 과락이 있어서 민법 과락이 있어서 불합격하신 분들이 160명 중에 최소 30명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48점에서부터 49.9999까지 중에는 또 몇 명이 있을까요? 결국은 5, 60명이 합격자 평균을 넘어서도 민법이 과락이 나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민법 하는 겁니다. 여기서 48점 몇몇 했는데 제가 왜 몇몇이냐면 법무사 2차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채점을 합니다. 동점자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근데 객관식은 동점자 나와도 상관없죠. 같이 보시면 되는. 근데 주관식은 딱 인원수 120명, 130명으로 잘라야 되니까. 그런데 넷째 자리까지 해서 발을 올리면서 셋째 반올림에서 셋째 자리에서 이제 올라가는데요. 거기까지 똑같은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동점 자리 처리가 돼서 그 통계표에 보면 가끔가다 한두 명이 더 있는 해가 있습니다. 내서로 가로로 없는데 예정 인원보다 한 명이 더 많은 경우 그 사람들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점수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경우는 덜어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법무사 시험 제도하고 1, 2차 통계를 가지고 보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시간 제한 때문에 제가 좀 재미없게 했는데요. 요것만 알고 있으면 결국은 합격합니다. 그래서 여기 수준이 이제 법무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 그 다음에 법무사 1차라도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법무사 1차 시험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이신 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민법입니다. 민법. 그래서 민법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런 제도를 가지고 법무사 시험가에서는 어떻게 커리를 운영하고 학업 콘텐츠를 이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보고 계시죠? 여기 화면은 좀 작지만 여러분들 배부된 걸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22년도 대비로 해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지만 정상적으로는 이제 원래 학원가도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겠죠. 그죠? 그러면 그게 어디냐면 1차 시험이 끝나는 시점부터 내년 대비 1차가 다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8월 27일 날 시험을 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내년 대비는.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부터 저희와 같이 여기서 이제 간다 생각하시고 그러면 여기는 뭘 해야 된다? 민법 기본 이론. 이걸 하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딱 출발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제가 이때 설명회 때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1차 공부 방법론하고 이때 1차의 합격자 통계를 가지고 제가 똑같은 어떤 그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상담을 해드리고 하면서 이런 커리가 만들어졌으니까 이렇게 1년을 달려오시면 여러분들 합격합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시작되면은 기본 이론이 되어 있거나 여러분들 중에 법학 전공했거나 아니면 지금 사무원 하시면서 나름 소양이 있으신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법무사 시험 한두 번 응시하신 분들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바로 지금 여기 이 문제풀이반 요때부터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최국님 법무사가 당연히 문제풀이반 설명인 줄 알고 여러분들 그런 수준에 오신 분들인 줄 알고 막 기출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더니 뭔 소리인지 몰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짜여진 커리가 일단은 69회에 3월 7일부터 4월 1일까지, 6월 17일까지 요 커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요거는 세부적으로 뒷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커리는 이렇게 짧게 한 115회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이유는 앞에 기본 이론을 했다는 전제를 깔고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들은 요때부터 시작되실 분들이니까 여기 기본 이론을 들으시면 돼요. 민법을 준비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내년 대비로 8월 달부터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입문. 여기도 민법은 꼭 써놨죠. 그죠? 민법의 어떤 전체 개관. 민법이 뭐가 있죠? 총칙, 물권, 채권, 가족법 있죠. 법조문대로 가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민총은 뭐예요? 물권과 채권과 친족상속법의 어떤 공통된 부분이 앞에 있죠. 그래서 채권을 먼저 보고 물권 듣고 민총을 봐도 되긴 하는데 그 전에 한 번은 조문대로 한 번은 갔다가 와야 돼요. 이래동만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알아듣든 말든 간에 어떤 강의를 듣든 어떤 책을 보든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는 무조건 한 번 가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 들어올 때 채권, 물권, 민총, 친상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걸 볼 때 바이블처럼 옆에 같이 가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기출문제집. 법무사 시험이 어디서 시험이 나는지를 알아야 되죠. 똑같은 민법이라도 법원행정처가 어디를 문제 내기 좋아할까? 판사들이니까 당연히 판례죠. 그죠? 학설 전혀 안 나오죠. 학설에 대비 있는 거 당신들도 하려고 해. 그런데 법원 행시에서는 덜어낼 수는 있죠. 2차에서. 내가 이만큼 알고 있어. 써야 되니까. 근데 우리 법무사 시험은 절대 안 납니다. 학설에 대비 첨예해. 뭐 열심히 싸우세요. 우린 판례만 가면 되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획된 객관식 문제풀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그 다음 페이지 가기 전에 여러분들 자료에는 없는데 하나를 공지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저희 그 강사진들 이렇게 되어 있죠. 강사진들 이렇게 되어 있고 커리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처음 공지 갔을 때 일타에듀 무슨 뭐 시무 출판 뭐 로엔에듀 막 보라고 했던 게 있었죠. 거기에 이제 요 분들이 대부분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해 오셨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중앙법률에서 못 보던 분들이 누구시지라고 할지 몰라서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강의를 경력을 했었던 분이라는 걸 알려드린 거였었고요. 그다음에 향후는 이제 우리가 중앙법률에서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강의를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플러스돼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차도 지금은 이제 1차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2차는 이제 동영상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 할 어떤 테마 강의를 만들 텐데요.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서 강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추후 이제 이런 분들을 또 영입을 해서 더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올해 진행되는 법무사 1차 객관식 문제 풀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페이지 보고 계시죠? 이게 이제 전체 컬입니다. 그래서 3월 7일부터 민법부터 진행이 되겠고, 그러면 우리 중앙이 기성 신림동에 있는 학원들하고 차별화가 뭐냐, 너희들 장점이 뭐냐, 이런 걸 물어보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저희의 장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쪽 신림동으로 수업을 들으러 갔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시간도 안 맞고 힘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 서초동에서 그 다음에 시간대는 여러분들 낮에 근무하시고 주경야독 하시라고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보면 평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간혹가다 이제 저녁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그거 얼마면 되겠어? 이거잖아요. 그죠? 저희가 담합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한의 학원을 유지하고 뭐 강사료를 주고 하기 위해서,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양질의 강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 가격이 맞춰진 것들이 이제 요 정도 가격인데요.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학원을 강의를 이제 집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수업을 듣는 분들한테는 복습 동영상이 제공이 될 거예요. 왜?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뭐 못 오실 수도 있고 또 부족하잖아요. 그럼 평일에 강의를 들으시고 토요일, 일요일 날 복습 동영상으로 2회독, 3회독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체 강의의 회당 단가, 우리가 이제 하루 강의를 한 회라고 하고 3시간 강의를 할 겁니다. 그게 하루에 16,000원이고요. 이렇게 횟수별로 이제 단가가 다른데, 동시결제라는 건 뭐냐면 내가 민법하고 헌법을 한 번에 결제를 했어. 동시결제. 선결제죠. 그러면 5% 할인. 그러니까 요 가격이 5%. 내가 뭐 민법은 알으니까 나머지만 한 5개 과목 할래. 그러면 여기에 값에서 15% 할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종합반으로 어차피 다 들으면 좋겠네 라고 하면 25% 이렇게 할인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오프라인 하고 싶은데 동영상으로 할 수밖에 없어. 팁을 드립니다. 어차피 동영상 똑같이 들어가죠. 동영상 종합반 30% 할인이죠. 25% 할인이죠. 별로 차이 없죠. 그래도 이거 더 싸네. 그럼 이거 들으세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내가 오프라인으로 다는 못 오더라도 와야 될 때가 있고요. 오프라인에서는 자료를 제공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온라인은 본인이 다 출력해야 돼요. 복사비하고 프린터비도 장난 아닐 거예요. 왜? 교재로만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충 자료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거나 여기 오프라인 때에 있는 분들은 현장 강의를 듣는 게 강의도 훨씬 뭐랄까요? 흡수력? 이해도? 이런 것도 올라가고 현장에서 강사한테 질의응답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 벤치마킹. 쟤 어떻게 하고 있지? 얘는 이런 책 보네? 쟤는 공부를 이렇게 하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커뮤니티. 혼자서 공부하다 보면 이제 답답하고 막 힘든 게 있잖아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연애가 많아.
연애가 많아. 아주 골치 아파요. 그런데 둘 다 잘 돼서 같이 합격하고 4년, 5년, 6년 된 것 같으네요. 남녀 그 채원서를 동시 배출했는데 이게 같은 하고 제가 이제 배출했는데 남자 막내, 여자 막내였었어요. 근데 여자애가 한 살 더 많았어요. 둘이 커플이 잘 됐고 그 남자애는 지금 또 로스쿨 가 있어요. 그렇게 좋은 경우도 있는데 여기까지 할래. 아줌마 아저씨들이 자꾸 연애하면 안 돼요. 그건 안 좋아. 하여간 공부에만 집중을 하고 적당히 그걸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공부는 딴 맘이고 그냥 자꾸 너무 친하려고 그냥 이거 하러 가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건 좀 안 좋긴 한데 하여간 오프라인 강의가 합격에는 최적이다. 요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전체 커리가 이렇게 가고 오프라인 할인율, 온라인 할인율 여기 대해서는 질문 없으시죠? 이 도표 보시면 이해되시죠? 덜어는 이제 이거 보시고 이제 나름대로 자기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5% 이렇게 하니까 내가 두 과목, 세 과목, 여섯 과목, 다 합치니까 30, 40, 50% 할인이네? 이런 분들은 시험 떨어져요. 그러니까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없는 자료를 또 하나 공유를 해드리면 제가 마음이 급해져서 말소리가 좀 빠르진 않나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다 사업들 하시니까 지금 제가 요 분이 민법 강의를 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뭐 강원대학교 지금 강의도 하고 계시고요. 이번 유튜브에 보시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도 많이 하시니까 혹시나 이제 공인중개사 합격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분이 한때 뭐 탑도 달리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다 못 썼는데 저서만 해도 또 엄청나요. 그 다음에 여기 정순계 법무사님은 천안에서 하고 계시고요. 가족관계 등록법. 제가 이제 6년 전에 데뷔시켜서 이제 강의하고 계시고 노영우 법무사가 조금 안타까운데 지금 코로나 확진이 돼서 지금 강의 계획은 들어가 있는데 강의를 좀 못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뭐 2세 계획도 갖고 있고 막 그러다가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제 통화를 하니까 상당히 상태가 조금 힘들어서 지금 우리가 강의 계획이 약간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쪽에 와 계시는데 박병 교수님 부동산 경매 실무하고 그 부동산 그쪽 그다음에 여러분들 실무랑도 많이 겹칠 텐데 그쪽에서 강의를 한 20년 하셨어요. 그다음에 방통대 이쪽에서도 강의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간평사 이쪽에서 공법 뭐 헌법, 행정법 이런 쪽으로 그다음에 민법도 강의를 하셨고 우리랑 관련된 이제 그 부동산 등기법도 강의를 하셨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북부등기소에 그 갑자기 등기하러 가시느라고 늦게라도 오신다고 했었는데 좀 못 오셨어요. 요분은 그 부실채권 NPL이라고 하나요? 이 카드사에서 한 20년 하셨고 그쪽으로 특화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뭐 궁금하시면 좋겠고 민사집행법 공탁법 이쪽에 또 잘 하시고요. 말씀드렸던 최국림 법무사 외대 나오셔갖고 이제 영어 학원 원장님 하시다가 또 법대에서 또 고시반 하시다가 사법시험도 준비하시다가 결국 이제 법무사 시험에 오신 게 사무장으로 잘 계셨는데 그 로스쿨 출신 그 많이 오시다 보니까 설 자리가 없어서 법무사를 5년 전에 이제 저한테 와서 해서 이분도 2년 만에 합격하셨어요. 네. 강사님들 잠깐 소개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요것도 없는 자료인데요.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안 했는데 제가 주 교재는 시무출판 교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정한 교재가 뭐냐면 법원행정처에서 나온 기출문제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법원행정처가 법원행시부터 9급 채용시험까지 있는데 공통되는 과목이 다 들어가는 게 헌법, 민법은 9급 그다음에 법원행시, 법무사 다 있어요. 그런데 뭐 공탁법이라든가 상업등기비상법이라든가 가등법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저희만 있잖아요. 법무사만. 네, 그런 게 되겠고 어떤 부교재들이 있을 텐데 이제 제가 개강하기 전에 세부 강의서가 또 나올 거예요. 선생님들이
부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고 부교재를 선정해서 같이 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유병태 법무사가 만든 자료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날 이렇게 해드리면 여러분이 이렇게 제본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헌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문 판례. 결국은 법은 조문 판례잖아요. 그죠? 조문 판례니까 이제 이런 걸로 갈 거고요. 주교재는 다 가고 또 우리 이민주 법무사 뿌리와 열매라고 해서 뭐 요 책도 있는데 아까 최군희 법무사는 요거 플러스 또 이제 예규집도 말씀하셨고 법정 같은 건 각자 법정 갖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출력하셔도 되고 대부분은 모든 과목이 조문 판례라는 책들이 가장 얇은 책들이 있어요. 그 책을 공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기본서부터 보고 문제풀이 가고 조문 판례 가는 게 아니라 기본서 갈 때 제일 얇은 조문 판례집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요걸로 결국은 시험이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렇게 가면서 그러면 수시로 내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더라도 기출문제 내가 이 기출이 어느 파트에서 나는지 내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객관식 문제집을 미리 사서 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그 어디에서 시험이 많이 났고 그 진도별 그러니까 기본서하고 교과서하고 문제가 편장절이 같이 나가요. 그러면서 옆에 어디서 법원 행시에서 2017년 이런 식으로 기출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는 법무사 거만 보는 거예요. 최근 3년. 그럼 올해 22년 시험 준비를 한다 그러면 20년, 21년, 22년. 아니 22년 시험이니까 19, 20, 21 이렇게 3년치. 그럼 법무사 3년치가 어느 파트에서 시험이 났는가 그것만 보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내가 여기를 집중해야 될 때 3년 동안 한 번도 안 났네. 과거도 보니까 안 나네. 그럼 제끼는 파트. 그런데 어느 분은 그 파트에 제일 별 표시가 많은 분 있죠. 한 10년 걸려요. 그죠? 방향을 잘못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시문 문제집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 제요로 다 해설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가 괜찮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재를 선정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자료가 없었을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가기 전에 저 박병훈 교수가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그러면 제가 5분만 더 떠들고 박병훈 교수님한테 마지막을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그 프로모션 있죠. 그게 여러분이 이제 오늘 설명해 오신 목적 중에 제일 큰 거지 않으세요? 설명회 가면 뭔가 주고 추가 할인도 있었고 막 할 텐데 신림동에 있는 수험생들은 그게 가장 커요. 수험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뭐 공짜로 뭐 주는 거 없어 이러면서 없으면 커피라도 한 잔 먹고 가시더라고요. 자, 이 프로모션이 여러분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은 저희가 연간 종합반을 커리가 없다 보니까 타 학원에 비해서 할인율이 이거밖에 안 되네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할인율은 다 동일하게 들어가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포인트로 지급을 할 거고요. 그 포인트를 법무사에 관련된 수강,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강의를 수강하는 곳에서 다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깎아서 10,000원짜리를 30% 깎아서 7,000원 받을 게가 아니라 10,000원을 받는데 3,000원을 드려요. 조삼모사죠. 나쁜 놈이죠. 다시 재수강을 하게 만들죠. 한번 잡은 고기는 안 놓쳐요, 우리는. 그래서 3,000원을 드려요. 대신 법무사를 위해서 다시 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런칭이 되면서 설명회는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접수를 받고 하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진행되는 거는 집체, 오프라인은 이제 다음 주 2월 28일 이후가 가능할 거고요. 온라인은 저희가 3월 7일 날 첫 강의가 올라와서 2, 3일, 7일 촬영을 하고 이제 인코딩을 한 다음에 올라가니까 3월 한 8일 이후 요때쯤에 되는데 좀 더 빨리 접수가 가능하면 저희가 또 공지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의미 있는 거 하나는 오프라인으로 오셔서 수강을 참석률을 뭐 여기 국비 지원 받으실 때는 출결 안 하면 그 혜택이 없었잖아요. 그런 같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석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가 포인트를 제시한 것처럼 드리겠습니다. 대신 여기에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3월 달 안에 이렇게 결제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거기 또 뭐 3, 4월 안에 결제하시는 분들, 종합반 하시는 분들, 이런 거에 따라서 프로모션이 좀 더 큽니다. 그거 꼭 참석하시고요.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혜택에
전범위 모의고사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했는데 이 전범위 모의고사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아까 최국림 법무사도 여러분들이 그냥 객관식 문제집 보면 편장절로 같은 파트가 있으니까 착각에 빠져요. 비슷한 문제를 계속 풀다 보니까 내가 자세히 모르는데 그냥 엇비슷하게 찍어서 맞아서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중간 체킹하는 게 전 과목 전범위 모의고사를 수시로 보면 시간 맞춰서 그 시간 안에서 40문제지만 민법의 전범위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10개를 맞았어. 그럼 30개 틀린 거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왜? 내가 안다고 착각했던 부분에 30파트를 놓친 거잖아요. 그러면 그 틀린 파트만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문이 내 기본서에 어디에 그 지문이 있었던가. 그럼 그 지문 하나가 하나의 판례일 거예요. 그럼 요즘은 어떻게 문제가 나냐면 핵심 판례 볼드체되어 있고 밑줄 난 거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윗지문 아랫지문이 섞어서 나요. 그리고 판례 지문 원문이 그대로 나요. 그러니까 미친 짓이죠. 문제 비포 그 양면 이렇게 이분할된 그거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민법 문제라니까 5개 지문. 지문 하나가 동그라미 1번 지문 하나가 수험생이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었더라니까요. 시험 끝난 다음에 이만큼 났어요. 한 문제가 아니라 한 지문이 20cm. 그러면 한 열 몇 줄 되는 거죠. 판례 지문 하나 그대로예요. 근데 그런 거 안 읽고 넘어가야 돼요. 나중에 시험 요령 팁도 있겠지만은 박스 문제. 다음 판례 한 10개 넣어놓고 중에서 틀린 개수를 골라라. 제끼고 넘어가는 거죠. 아까 선택과 집중. 그거 푼다고 3, 4분 동안 해서 맞으면 본전도 안 돼요. 3, 4분 동안에 다른 거 풀어갖고 2문제 맞는 게 낫지. 그런 거. 그 다음에 확실해야 돼요. 1, 2, 3번에 내가 쭉 내려가는데 여기서 맞는 지문이 있어. 맞는 것을 골라라. 맞는 지문이 있어. 여기서 4, 5번을 안 읽어야지 시험을 합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답은 맞았는데 혹시나 불안해서 4번, 5번이 또 다른 게 답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분은 떨어져요. 어떻게? 내가 푼 건 다 맞았어. 근데 40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27문제쯤 풀다가 땡 종치는 거예요. 13문제 그냥 찍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13문제가 앞에 27문제 푸는 것보다 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1번의 답이 나오거나 정말 간단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험 요령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전범위 모의고사를 봐야지 체킹도 되고 어떻게 하는지 실전처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의고사를 매달 기본 원리는 끝나면은 볼 건데요. 8월 달에 이제 시험이 되니까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한 5번은 볼 거예요. 그 모의고사를 이제 제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의고사만 가지고도 기본 이론 돼 있으면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근데 그 모의고사가 무료 응시인데 무료 응시라는 개념을 몰라서 자꾸 전화 와서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짜로 준다며 왜 안 줘? 무료 응시. 매달 여기서 시험 볼 거거든요. 오시라고. 공부시키려고 오시라고. 그러면 무료로 시험을 보게 해드린다고. 그런데 시험장에 안 오죠. 모의고사장에. 그런데 왜 답안지 안 줘? 문제지 안 줘? 공짜로 줘? 이런다고요. 그건 아니에요. 무료 응시예요. 오셔야지만 혜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프로모션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저기 박병원 교수님이 너무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박병원 교수님이 이제 제가 거의 다 떠들어서 뭐 사실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 우리 박병원 교수님 얼굴 한번 뵙고 그 다음에 향후 이제 문제풀이 어떻게 강의하신다는 거 간단히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병훈입니다. 네. 제가 저기 헌법을 맡아서 하게 됐는데요. 앞에 이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뭐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리고 좀 많이 지치신 것 같아서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시무 출판사 기출 객관식 문제집 이걸 가지고 할 거고요. 정리하자면 그 문제집은 법무사 문제하고 구급 문제, 법원, 그 다음에 법원 행시 요 세 개를 갖다가 7년치 정도를 문제를 중복되는 것도 빠짐없이 다 실어놓은 거예요. 다 실어놓고 그 다음에 옆에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게 언제 건지 어디 건지 표시를 해놨고 그 다음에 해답은 우리가 실무제요 이런 걸 참고를 해가지고 해놨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민법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공부를 하시는데 헌법이 좀 계륵 같은 존재일 수도 있어요. 다른 과목들하고 연계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도 그닥 쓸모없을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이제 슬슬 무슨 생각이 드냐 공부하기가 싫어지죠. 싫어지는데 문제는 또
아까 말씀하신 뭐 민법 지문이 이렇다고 그러는데 이 헌법도 만만치 않아요. 지문이 굉장히 길게 나와요. 그건 왜냐하면 판례 위주로 자꾸 시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걸 해야 돼.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혼자 그냥 전전긍긍 끙끙 앓기도 하는데 이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가이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절약해서 필요한 것만 좀 가져갈 수 있게끔 그래서 그 기출문제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해당 파트의 요약 정리 이런 것과 같이 문제를 풀어보는 쪽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조문하고 그 책이 한 권 소개가 돼 있을 건데 그 부록으로 이제 부수적인 자료로 조문 판례집 요거 같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너무 신경을 쓰지 따로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저하고 같이 그냥 쭉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 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뭐 인사는 뭐 별로 할 건 없고요. 이 정도로 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역시 박병훈 교수는 명강사가 될 자질을 타고났습니다. 가장 짧게 하는 강사가 명강사라고, 그죠? 네,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다 말씀드렸고요. 혹시나 이 자료에서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시거나 이거만큼은 질문 안 하고 가면 잠이 안 올 것 같다는 거 있으시면 한번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혹시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이거 끝나고 말씀하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중앙법률학원과 저희가 그 자격증이 런칭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기성학원하고 다르게 현장에 달려와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곳을 긁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짧은 기간에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경제적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저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와서 강의를 안 들으시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체력, 첫 번째 체력, 두 번째는 경제력, 세 번째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